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모두 580만 명에 총 9조 3천억 원이 지원되는데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현금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한 지원인 버팀목 자금인데요. 이 부문에만 총 4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을 주고요. 집합 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나 건물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 원과 200만 원씩을 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위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가 최근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잠시 후 문경시 도시과의 이형근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해 보겠고요. 오늘 공수처장 후보자 2명 추천이 된 얘기, 그 얘기 좀 해보고 또 추가 개각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슈 오늘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문경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쌍용 양회 공장을 재생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문경시 도시과의 이형근 과장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현시 도시과장 이흥근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일찍 연결이 됐네요. 자, 예. 우선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문경시가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직으로 선정이 됐는데 우선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예,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가 2년 동안 공을 들여서 됐는데 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아주 기쁘면서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 기반형 직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부담감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 뭐 예. 기쁘기도 하면서 또 예. 엄청난 부담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 문경시에서 선정이 된 게 바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거 예. 말고도 또 있네요. 예, 맞습니다.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일반 근린형도 있고 인정 사업도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예, 약간 복잡하지만 우선 예. 사업 유형에 따라서 규모와 이제 지역, 국비 지형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중심 시가지는 한 20만 평방미터 내외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예. 또한 일반 근린형은 10만에서 15만 평방미터의 주거에 준하거나 골목 상권 지역이 대상입니다. 예. 또한 인정 사업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소규모로 노후 상가나 노후 공공 건축물 등의 재정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경제 기반형은 50만 평방미터 이하의 산업, 지역 경제 지구에 대규모 경제 기반 시설을 도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경제 기반형 말고도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또 인정 사업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경제 기반형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군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50만 평방미터 이하의 산업이라는 거. 여기에 이제 문경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로부터 뭐 지원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지원을 받게 됩니까? 예, 이게 선정이 되게 되면 6년간 2021년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국비 250억 원과 지방비, 공기업 투자, 민간 사업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3,532억 원이 투입됩니다. 예. 공기업인 서부발전에서 40메가와트의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동안 약 45억 원이 지역을 위해 발전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또한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6년간의 사업이 되겠군요. 예, 모두 그렇습니다. 3,500억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국비가 250억 원. 이게 매년 250억 원씩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6년간 250억 원. 6년간 250억. 생각보다 국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네요. 예, 경제 기반에 이제 공기업 투자가 2,60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아, 공기업 투자가 많군요. 2,600억 예. 원이나.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문경시의 이번 도시재생사업, 구 쌍용량의 시멘트 공장을 재생하는 것에 집중이 되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본 사업은 이제 근대 산업유산인 문경 시멘트 공장을 이제 창조적으로 재활용하고 관광 문화 예술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많이 있는데 예. 그린 에너지 파크, 대규모 스포츠 플랫폼, 다이빙 파크 시설, 아이디어 파크, 스마트 팩토리, 퍼스널 모빌리티, 수소 드론 테스트 베드, 힐링, 월드 힐링 센터, 예. 컬처 팩토리 등이 있으며 예. 아울러 주민이 주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계획을 예, 하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뭐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이라 그러죠. 뭐 이런 것도 예. 여러 가지 있고 다이빙 풀 여기다 복합 문화 공간까지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런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우선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째는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관심을 증대시키고 주민 참여를 통해 공동체 간 신뢰도와 유대감을 상승시켜서 이제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주도 도시 재생을 실행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예. 둘째는 경제적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통한 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공급망을 확충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예. 마지막으로는 사업 부진의 리모델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유발 효과 및 시설 유료 이용력 수익으로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가장 중점 둘 부분, 뭐 주의해야 할 점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나 사회의 흐름, 산업 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 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 민간 투자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조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쌍용양회 문경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공장이 이제 산업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곳으로 또 널리 알려졌는데, 이 쌍용양회 문경 시멘트 공장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그 문경 시멘트 공장은 한국 전쟁 직후 웅크라라고 유엔 한국 재건단의 전후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1957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내륙형 시멘트 공장입니다. 예. 전후 그 한국 경제 재건과 경제 발전의 초석 역할을 수행하였었고 1960년대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60, 70년대 국내 시멘트 수요의 절반을 담당하면서 우리 지역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시설 노후화와 생산성 저하 등등 적자 누적으로 당시에 가치를 간직한 채 2018년대 결국 폐업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57년에 준공이 된 거군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형 시멘트 공장이라는 거. 맞습니다. 6, 70년대 아주 대단한 전성기를 누렸고 예. 당시에 뭐 일자리 창출도 엄청 많이 했었죠. 1000여 명이 넘는 어휴. 직원들이 있었고 사택도 있었고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폐업을 한 상태. 지금은 그냥 뭐 방치된 상태겠네요, 공장이. 예,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 관리만 하고. 예. 이제 그곳이 이제 완전히 확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자,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쌍용양의 문경 공장의 이 변신 앞으로 큰 기대가 되는데 멋진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예, 문경 시멘트 공장이 근대 산업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되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네. 이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도시과의 이형근 과장이었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문경에 가면 약돌 한우 있고 약돌돼지 있고 또 뭐가 있지?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약돌 한우, 약돌 돼지를 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곳. 문경에 가면 문경 약돌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미네랄이 키운 자연의 맛 문경 약돌 한우돼지.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는데요. 그러네요. 예. 자, 오늘 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정말 이 정권 출범 이후에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보면은 맞습니다. 지난주에 정경심 교수 재판도 있었고 윤석열 총장 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고 또 변창흠 후보 또 의혹 또 뭐 논란도 상당히 네. 거셌고 지지율도 상당한 하락세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분위기 반전 이런 게 필요한 민주당일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이 추천위를 거쳐서 추천이 된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네네. 민주당은 강행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 후보 2명 보니까 둘 다 대한변협 추천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의 김진욱, 검사 출신의 이건희 이렇게 2명이 추천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2명이 어제 오후에 속보로 나왔죠. 그런데 이게 약간 이변이 있는 게 김진욱 헌재 이 선임 그 연구관은 예. 애초에 물망에 올랐던 후보입니다. 아, 예. 예, 공수처법 개정 이전에 이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후보가 될 수 있었던 때 4차 회의에서 표결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예. 5표를 얻었고 1표가 모자랐죠. 예. 그런데 이제 개정된 공수처법에는 이제 5명까지만 동의를 하면 후보가 될 수 있고 예. 야당 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래도 후보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5표를 얻었으니까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미 예상 가능했던 인물인데 예. 이건희 후보가 좀 이제 의외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전현정 변호사가 김진욱 후보와 함께 5표를 받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전현정 변호사가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애초에 11명 후보가 추천됐을 때 유일한 여성 후보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라는 또 이제 강점이 이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유능한 변호사고 능력이 있는 이제 공수처장 후보로 꼽혔지만 2가지가 문제가 된 것으로 이제 사후에 전해졌습니다. 아, 문제가 좀 있었군요. 사실은 이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인물인데. 예. 첫 번째는 이 추미애 장관 추천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하기에는 그러면은 현재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이고 만약 친분이 있다면 공수처장이 결국 또 법무부 장관에게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쓸데없는 그렇죠, 인물이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추천인이 중요했던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부군, 이 배우자도 법관입니다. 예. 판사인데 대법관인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판사, 검사 모두 다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잖아요. 예. 조사 대상이고. 예. 그러니까 배우자가 공수처장인데 배우자가 현직 법관이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겠네요. 남편이 예, 대법관이니까. 만에 하나.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제 가족관계 수사도 있고 지금 추미애 장관도 아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일가. 항상 가족 문제가 좀 발생하다 보니 가족이 공수처의 이제 감시 대상이라면 이건 이해 충돌 아니냐 하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은 뭐 아까울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다른 후보를 이제 찾다가 이건희 후보가 이제 올라왔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돼야 한다. 그렇죠. 누누이 주장을 했죠. 예. 수사천대 수사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이 조직을 지휘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진욱 후보를 보니까 판사 출신의 현재 이제 그 선임 연구관이지만 예. 과거에 이제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특검 대상이었는데 예. 여기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특검 수사에 이제 이 현실적인 경험이 있는 것이고, 예. 또 이건희 후보야 당연히 검사니까 뭐 수사 경력은 뛰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 국방부에서 진행을 했던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특조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또 의미 있는 시국 수사도 경험을 했었고, 그러면서 둘 다 이제 프로필이 훌륭한 인물로 올라왔고, 다만 대통령이 판사 출신을 고르겠는가, 검사 출신을 고르겠는가. 예전 같으면은 판사 출신이 당연히 유리하다. 예.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조직인데, 그러니까요. 검사 출신은 오히려 이제 초록이 동생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최근에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뭐 격돌, 이 갈등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아니다, 개혁도 개혁이지만 검찰하고 최소한 또 소통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이제 필요성도 부각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검사 출신을 뽑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당 측 이 추천 인물, 야당 측 추천 인물 다 걸러내고 결국은 이제 야당도 대한변협 회장 추천 인사나 아니면 이 법원 행정처장 추천 인사 중에 골라야 한다. 네. 그런데 이 김진욱 후보와 전현정 후보는 이미 야당이 비토를 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희 카드가 야당에겐 조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 우리 주장대로 이게 대한변협 회장이니까 추천이니까 중립적 인물이고, 예, 검사 출신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 혹시라도 대통령이 이제 이건희 후보를 지명하게 되면 야당이 조금 이제 이 지금 저항이 명분이 없어지면서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아주 흥미로운 복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판사 출신의 김진욱, 검사 출신의 이건희 이렇게 두 후보인데 뭐 민주당 뭐 진보 진영에서는 또 대통령도 아마 내심 판사 출신의 김진욱 후보를 밀 것 같은데 또 야당도 생각하고 또 분위기가 검사 출신의 이건희 후보를 만약에 지명을 한다면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결사 반대로 나오겠는가 이것도 좀 정말 의문이 가고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완전히 이건 원천 무효다 강한 반발 나오고 뭐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뭐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이제 지금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엄포를 놓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 이거 윤 총장 따라하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 따라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당에서는 이 추천위원회가 원천 무효다. 그리고 헌법소원 내겠다. 그러니까 위헌이다. 그리고 또 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겠다. 소송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추장관이 직무배제하자 행정법원에서 살려줬고. 그렇죠. 또 징계 정직 2개월 하자 행정법원이 또 살려줬잖아요. 여기서 이제 윤 총장의 2승, 추장관의 2패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된 건데 이 비슷한 형식으로 추천위 이제 복수 인사 추천에 대해서 이제 행정법원에 소를 내겠다. 그런데 이게 조금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비판? 우선은 이게 정치권이 뭐 이제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견이 있는 사안 족족 다 이걸 법에 호소하는 게 맞느냐. 사실은 법과 정치의 영역이 좀 다르거든요. 법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주는 이제 맞는 칼은 아닌데 이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라고 정치 영역이 존재하는 건데. 맞아요. 그 반대가 되는 것 같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삼권 분립해서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가 있는데 국회가 여야가 싸우다가 이거 법정에서 재판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되면 일반 민간인은 그럴 수 있지만 국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통으로 풀지 못하고 이거 판사가 결정해달라고 하자. 법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법을 만드는 곳이 이제 입법부가 국회인데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군요, 정말. 조금 이제 야당이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돌이켜 보시면은 그 행정법원에서 2차례 윤 총장이 손을 들어줄 때, 자 이게 내용은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본안 소송에서 다루시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검찰총장이 그 직에서 배제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직무배제가 정당했는지 뭐 부당했는지 이것은 판결로 들어보고 지금은 일단 빨리 가서 일하시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수처장은 역대 초대처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누굴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조직의 장을 뽑기 위한 위원회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징계위원회랑 모습은 비슷해 보이죠. 7명이 다 있지 못하고 그렇네요. 1명, 2명, 3명 빠지고 4명이 모여서 3명이 표결했으니까 이번 추천위원회는 7명인데 2명이 퇴장해버리는 바람에 5명이 결정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제 5명의 동의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어디 있느냐? 이 피해는 없고 오히려 이제 7월 15일에 법적으로 출범해야 할 공수처가 이 수장을 뽑지 못해서 지금 반년 이상 늘어졌잖아요. 이거 행정법원에서 이건 돌이킬 수 있는 피해를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시간을 많이 끈 야당의 책임인 것 같다라고 하면 야당이 오히려 민망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네요. 이런 이 꺼리도 안 되는 걸 왜 행정법원에 자꾸 소송을 내고 하느냐. 이게 또 이제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 총장 때와는 다르다. 그런데 윤 총장 따라하기를 이제 야당이 하다가 이건 조금 악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얹어봅니다. 그러네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 첨예한 대립을 할 때 무조건 법원으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이런 모습. 사실 과거에도 뭐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요즘처럼 무조건 법원으로 가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구태정치라고 부르긴 하고 때로는 너무 이제 대화를 물밑에서 잘하다 보니 우리가 야합이다, 밀실합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은 있지만 맞아요. 소통을 너무 잘해서 문제였던 때도 있는데 이게 비공개였던 게 문제고요. 불투명했던 게 문제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참 이렇게 정치가 소통을 안 하면 정치가 아닌 거거든요. 주장만 있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양보와 타협도 없고 이게 이제 현대 정치의 문제긴 한데 예전에는 정치를 법이 결정하는 것은 선거 정도였어요. 불법 선거가 있으면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법정에서 결정에 따라서 당선 무효 또 이제 의원직 상실 이런 일이 이제 지금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빨리 결정을 하는. 이때도 서로 정당끼리 선거에서는 막 이제 상대 후보를 고소고발했다가 그렇죠. 다 그리고 취하하죠. 끝나면 6개월 이내에 다 취하하고 맞아요. 서로 신사협정하는 게 관례였는데 요즘은 그냥 끝까지 갑니다. 참,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또 할 말이 있는 게 우리 180석이나 몰아준 국민의 그 뜻을 받들어서 뭐 각종 개혁을 추진하겠다. 지금도 너무 늘어진 감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 또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보자면 저 거대 여당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한다, 독주를 한다 이렇게 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긴 한데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처음에 앵커께서 시작하실 때 지금 정부, 민주당 모두 좀 최악의 상황이다. 근데 그게 맞는 게 너무 1년 내내 코로나19로 국민들은 이제 피곤에 막 절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추 장관, 윤 총장 갈등이 1년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윤 총장이 마지막에 이제 어찌 보면 기사회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 장관은 지금 오늘 내일 사표가 수리될 상황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그냥 좌시할 수 없는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검찰총장 탄핵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 검찰총장을 다시 탄핵을 간다. 그러면 국회 일단 뭐 절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국회는 통과가 되겠지만. 되죠. 되겠지만 이게 또 헌재를 또 가잖아요.
헌재에서 막히겠죠. 이게 대통령 탄핵하고 절차가 같습니다. 이게 헌재 재판관 네. 9명 중에 6명 찬성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인용을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 무리수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아니 징계가 그 징계를 조직 내에서 법무부에서 내린 것도 지금 행정법원의 문턱도 못 넘어섰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헌법재판관들에게 이걸 올렸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9명 중에 6명 이상이 그래 탄핵이 맞다 이렇게 보겠는가 쉽지 않다. 지금 이번 사법부도 법관들은 이제 보수적인데 이게 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네. 신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양쪽 다 팽팽한 상황에서도 이 항상 저희 그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함을 추구하는 네, 예. 이게 항상 이제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제 법적 금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헌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리라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분노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요즘 쓰는 표현인데 예. 자 검찰총장이든 검찰이든 이게 권력에 있어서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 국민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도구인데 예. 목수가 아마추어면 이게 못을 때리다가 못이 정확한 위치에 박혀서 이 사물을 고정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못을 때리는데 못이 삐뚤빼뚤하면 이 못을 탓하게 돼요. 자신의 컨트롤 능력이 없는 건데 예. 그러고 이제 망치로 이제 못을 혼내주기 시작하죠. 그러다 이제 못이 망가지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속에 목적이 달성된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나 검찰총장은 이 권력이 잘 문민 통제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검찰 개혁도 하고 이게 제도화인데 지금 검찰 개혁을 시도하다가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 일각에 좀 반검찰 의원들이 많이 좀 화가 났어요. 예. 근데 이게 국민 눈에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목수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표현이 아주 못을 탓하는 국민이 없어요. 목수가 잘못됐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여기서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과유불급이다. 예. 지금 민주당의 뭐 허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당 지도부의 입장은 이건 조금 더 나간 표현이다. 지금은 조금 자중해야 할 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 장관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후임 법무부 장관이 나올 텐데 예. 아까 이건희 후보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금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도 거론이 되고 삼선. 예. 네, 원래는 이제 이용구 차관이 새로 차관이 됐으니까 자연히 장관직을 승계하지 않겠는가. 예. 근데 요즘에 이제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지금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 들어갔군요. 검찰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민망한 상황에서 지금 장관으로 올라가면 또 감정 싸움 벌어지니까 안 되겠고요. 예. 지금 많이 좀 멀어졌고 장관직에서. 예. 그다음 이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그 법사위 위원이요? 예. 법사위원이고 윤 총장에게 아주 큰 소리를 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 예. 네네. 검사 출신인데 검찰 개혁주의자예요. 예. 그때 만약에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이 됐는데 이들이 검찰을 개혁하거나 검사를 이제 견제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시나리오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최종적인 선택은 대통령의 뜻이고 가급적 아마 비검찰 인사가 공수처나 법무부를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박범계 의원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딱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단정짓기는 어렵고. 또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만약 이제 지금 하지만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도 있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도 싸워야 되지만 또 야당과도 싸워야 되고 그렇죠. 언론과도 싸워야 됩니다. 추 장관 정도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성격이.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의 고심도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4명의 이 사개부처 신임 장관들은 업무를 시작했지만
지금 2차 개각이 또 연말 연초에 있을 거잖아요. 아, 참, 그 변창흠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오늘인가요? 오늘부터 업무 시작이 됐습니다. 업무를 했고, 예, 임명을 했고. 네, 그러니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리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제 이미 엊그제 업무를 시작했는데, 예. 오늘 임명장은 4명이 동시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동시에? 예. 그래서 오늘부터 변창흠 국토부 장관, 또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이제 4개 부처 장관은 다 교체가 이루어졌고, 물론 변창흠 후보 때부터 논란이 컸고, 야당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26명의 장관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역대에서 아마 MB정부 때 14명 장관이 강행된 게 최다였을 텐데 그렇습니까? 26명이 됐으니까 많긴 많죠. 그러니까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로 임명이 된 거. 네, 야당이 그렇죠. 비협조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변창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은 아예 청문 보고 채택을 거부했고 정의당은 들어갔는데 청문 보고의 입장을 야당이 넣었어요. 이걸 또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또 둘러리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당은 부적격으로 입장을 넣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민주당은 야당은 반대할 수 있다. 그러면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청문 보고서에 명기하면 되지. 왜 아예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거부하느냐. 이것이 이제 장관 임명 강행이 이번 정부에서 빈번하게 된 원인이다. 야당 책임도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엔 양쪽 책임이 다 일부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연말에 추미애 장관 이제 이 사표 수리가 언제냐, 후보 지명은 누구냐 이거가 문제고 지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로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전해졌습니까? 네, 지금 일단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본인이 인정한 바는 없지만 이번에 아마 장관직에서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는 속보가 나오거나 뭐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교체한다라는 청와대 인사가 나오면 그땐 서울시장 직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마 다들 예상을 했을 겁니다. 박영선 장관이 지금 여권에서 지지율 1위잖아요. 1위인 상태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태죠. 뭐. 그래서 이제 왜 이것이 기정사실화됐냐면 기자들의 질문에 자, 당이 지금 어렵다. 당이 이제 필요로 한다면 무엇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건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된 거죠. 뭐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맞습니다. 여권에서는 박영선 장관 거의 나올 것 같고 박주민 의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상호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선언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기사에 임종석 전 실장 얘기도 좀 거론이 되던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권에서는? 임 실장은 일단은 지금 대통령이 너무 외롭다.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혹시 이제 지자체 출마냐로 이제 얘기가 된 거고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수사가 오늘로 완전 종결돼 버렸습니다만 그 실체를 이제 알지 못하게 돼서 지지했던 분들이나 반대했던 분들이나 이건 미스테리로 남게 됐어요.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임종석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가기 전에 서울시 정무부지사를 지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한때 박원순계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같이 일을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시장 부시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외로운데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게 서울시를 맡겠다는 것 아니냐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했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 선언했고, 근데 지금 정작 제1야당의 후보는 안 정해졌고요.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만. 그럼 야권은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또 진단 말이죠. 그렇죠. 100점 100패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야권이 단일화를 결국 할 수밖에 없는데 야권이 단일화하면 서울시장을 이번에 뺏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이제 오늘 한 이야기는 나도 이제 출마 선언했지만 범여권 단일화도 해야 한다. 그럼 범여권 단일화 뭐지? 어차피 민주당에선 한 명 나오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후보 만약에 나온다면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박주민
박주민 이제 의원도 나온다면 박주민 후보 한 3파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근데 참 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네. 의원도 출마 선언했잖아요. 의원이 출마 선언했는데 예. 실제 후보가 되게 되면 의원 배지를 떼야 되고요. 떼야죠. 예.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기 때문에 지금 4번 순위가 김진애 의원 자리를 승계하는 김의겸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변인. 예. 그러면서 이제 김진애 후보는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와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민주당 후보와 만약 단일화 경선을 해서 단일 후보가 됐는데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가 유리하겠습니다만 예. 혹시 김진애 후보가 되면 민주당 단일 후보인 거예요. 근데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우호적이에요. 그렇죠. 예. 네, 뭐 최강욱 대표를 비롯해서 굉장히 강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김진애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이 또 여권 단일화 흥행 어떤 이벤트를 보게 될 것인가. 예. 이런 것들도 또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의당은 아직 얘기가 없는 거죠, 서울시장. 네, 정의당은 아직 얘기가 없고, 얘기 없고 상당히 좀 강한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심상정 후보가 혹시 이제 결심한다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박영선 대 뭐 안철수 혹은 나경원 혹은 오세훈 뭐 이 정도로 그렇죠. 대결이 압축이 되겠네요. 현재 이제 다 나와서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구도가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대1 구도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은 이 박영선 대 나경원,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대 오세훈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일단은 이제 재미는 있는 대목이지만 일단은 뭐 이 양측의 후보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부산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산시장은 보면은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좀 유리한 형세 속에서 매우 유리하죠. 매우 유리한 형세 속에서 박형준 교수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제 보니까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맹비난을 했네요. 뭐 총선 패배를 그렇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어딜 나가냐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홍준표 이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에 사실은 이제 박형준 이 전 위원장은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통합 보수 정당으로 이제 추진하게 된 동력을 중간지대에서 제공은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친이계 또 의원이자 청와대 인사였고 뭐 텔레비전에서도 또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의 토론으로 주가를 많이 올렸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부산에서 이제 여당 대항마는 누구냐? 어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내던지고 나 부산행한다. 나 부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열세인 상황에서 김영춘 후보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이 확실시됩니다. 거의 박형준 대 김영춘 정도로 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시간이 1분 딱 남았는데, 우리 백신 얘기 잠깐만 1분만 좀 해주시죠. 백신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됐죠? 오늘 청와대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발표했는데요.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의 CEO와 직접 통화를 30분간 했고,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2분기 내에 지원하기로. 그런데 이제 이 모더나 백신을 아예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면은 훨씬 좋네요. 그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도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생산하기 때문에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모더나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모더나가 우리 쪽에 러브콜을 해왔다. 먼저요? 모더나에서 먼저.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게 돼서 원래 모더나는 1월에 계약이 되고 3분기 이후에나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자 1분기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코백스 퍼실러티의 백신 2분기에 1,000만 명분, 얀센의 600만 명분이 이제 2분기, 그러니까 4, 5월 중에 들어오고 또 이 4, 5, 6월 중에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이 들어오고 화이자 백신은 이제 3분기. 7월 이후부터 10만 명분이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 인구보다 많은 백신이 확보가 됐고요. 이 정부 계획은 내년 3분기 내 그러니까 7, 8, 9월 중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
실천 가능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왜 우리 백신 안 들어오냐 이 얘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이스라엘의 한 남성이 또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75세 고령이었는데 인과관계는 또 이제 부작용인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걱정도 또 되기는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좀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었는데요. 많이 춥겠습니다. 러시아 우랄 산맥 부근에 형성된 거대 고기압을 따라서 북극 냉기가 한반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북극발 한파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은 아침 기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 가운데 한파주의보 내려진 곳은 영양, 봉화, 문경, 청송, 영주, 예천 오늘 밤 9시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기질이 아직 좋지 않습니다. 안동, 예천, 문경, 상주, 의성, 영주, 봉화 지역 83에서 94 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질 나쁨인데요. 오늘 밤 찬바람이 먼지를 모두 밀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7, 8도, 한낮은 영하 4도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 5도, 체감온도 2도, 습도는 69%입니다. 날씨였습니다.